네, 심평원 쪽에 이제 저희 DB 서비스는 총 3종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제 메인 홈페이지와 그 응급 의료 업무, 그리고 이제 대용량 DW 데이터를 다루는 그 환자 데이터까지 총 3종의 서비스가 쿠버네티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당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제 인프라 환경이고 여러 가지 오류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포스트에스큐엘을 설치하면서 만났던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 그리고 사전 체크가 필요한 상황들,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로 근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목차입니다. 그 DBA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설명들로 아키텍처 항목부터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 시 고려사항, 샘플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 야물 파일들, 설치 방법들 위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입니다. 쿠버네티스가 보통 K8S라고 불리는데 왜 K8S라고 불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2014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시작한 오픈 소스인데요. 그 오픈 소스 저희와 같은 이제 오픈 소스 태생입니다.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해당 이름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K하고 맨 마지막 S자 그 사이에 8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K8S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은 컨트롤 플레인과 컴퓨터 머신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마스터 노드를 의미하고요. 마스터 노드에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와 etcd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머신은 이제 워커 노드라고 불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처리를 이 워커 노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스터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이제 쿠브렛이 있고 IP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프록시가 있고요. 그리고 파드 안에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파드 안에는 이제 컨테이너들이 독립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야 될 데이터에 관해서 이제 외부 저장소 역할을 하는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컨테이너가 기동될 때마다 참조하는 도커 기반의 이미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구성 항목 중에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제대로 옵션까지 파악을 하려고 해도 기술 문서로만 몇십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 세션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익스퍼DB를 구성할 때 사용한 이제 쿠버네티스 주요 4가지 항목, 노드, 파드, 네트워크 볼륨, 서비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노드입니다. 클러스터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도커 호스트로 도커 컨테이너가 배치되는 대상이 되는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될 워커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워커 노드 안에는 여러 개의 파드들이 구성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워커 노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1.25 버전 기준으로 5,000개의 노드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총 15만 개 정도의 파드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드입니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모델에서 이제 가장 작고 단순한 유닛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 포드는 이제 리눅스와 같은 컨테이너를 하나 이상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각 파드는 이제 컨테이너 실행 방식을 제어하는 옵션하고 같이 컨테이너 하나 또는 이제 긴밀히 결합된 일련의 컨테이너들로 구성이 가능하고 파드 속의 각 컨테이너가 동일한 리소스를 바라보며 같은 로컬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다음은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인데요. 네트워크 볼륨일 수도 있고 로컬 스토리지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볼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쿠버네티스 파드가 기동이 될 때 디폴트로 컨테이너마다
그 로컬 디스크를 생성을 해서 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컬 디스크의 경우에는 파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드가 재기동이 되면 초기 설정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DB의 데이터는 이제 초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외부에 센 볼륨으로 해서 PV를 구성을 했고요. 이 PV를 이제 각 파드에서 볼 수 있게끔 PVC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파드가 문제가 생겨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파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파드의 논리적인 집합이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정책을 정해놓은 것으로 그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드의 경우 이제 동적 생성이면서 장애가 발생 시 자동으로 리스타트가 되면서 IP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신의 IP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서비스는 이 라벨 셀렉터라는 녀석을 통해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익스터널 IP, 이제 저희는 클러스터 IP를 사용하고 포트를 오픈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라벨링을 구성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는 이제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게 되면서 그 라벨링된 워커 노드 및 파드에 자동으로 분배되어 접속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 쪽으로 보내고 리드 온리는 리드 온리로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마스터 노드가 3중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노드가 하는 역할은 각 워커 노드의 배포, 분배, 그리고 자원의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단순히 이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요.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 최소 마스터 노드는 3노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 노드가 죽게 되면 그 이하의 모든 워커 노드들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가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가 죽어버리면 이제 서비스가 모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중화를 해서 중단이 없게끔 구성을 합니다. 보통 운영적인 환경에서요. 그리고 이 마스터 노드와 조인되어 있는 게 이제 실질적인 저희 이제 익스퍼DB 워커 노드 안에 들어있는 파드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원파드가 있고요. 이제 리드가 가능한 스케일아웃용 DB들이 이제 설정한 만큼 설정이 됩니다.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DB에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PV랑 PVC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스케일아웃용 DB는 자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로 프라이머리처럼 PV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솔루션인 익스퍼DB와 모니터링이 다른 워커 노드에 위치하게 되고 솔루션과 스케일아웃용 DB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외부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쿠버네티스의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각 파드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노드 IP는 이제 실제 워커 노드의 IP가 되고 포트는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데 이 대역대가 3만 번에서 32,767 대역의 포트 번호를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자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 마스터 노드는 최소 이제 그 8코어에 16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고요. 최소 권장 사항이고요. 그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32코어에 256기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 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 쿠버네티스의 이제 익스퍼DB, PostgreSQL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레지스토리를 정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커 허브의 프라이버티 레지스토리를 사용 권고하고 있고요. 데이터 영역과 같은 영구 보존의 디스크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요. 데이터 파일, 그리고 아카이브 파일, 로그 파일.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백업까지 해서 이제 별도로 PV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B 이중화 구성 및 동작 여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특성상 이제 파드가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재기동을 하게 되면 스플릿 브레인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산 처리에 필요한 이제 스케일 아웃이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라이머리 DB에서 우선은 이제 데이터 영역을 베이스 백업으로 복제한 뒤에 리드 온리로 기동해서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DB와 이제 각각의 파드끼리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파드가 기동되면서 동작해야 될 기술적인 부분들이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INIT 설정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 접속 시 루트를 사용하지 않게 DB 계정으로 로그인 될 수 있게, 그리고 파드 생성 시 뭐 필요하다면 DB가 즉시 구성이 될 수 있게, 기동이 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DB에 이제 설치하기 위한 환경 파일에 대한 관련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했던 내용이고요. 21년도 기준으로 했던 거라 그냥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CentOS 7.9, 지금은 이제 EOS가 되긴 했는데 CentOS 7.9의 13.3 버전의 DB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설치 파일은 이제 도커 기반에서 이미지를 해서 그 이미지 저장소 레지스트리에 올려놓고 각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테스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테스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물 파일들,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뭔가를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이 야물 파일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일이 관리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스페이스바 간격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형태 같은 것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야물 파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샘플이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던 게 그 숟가락 두 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했던 야물 파일인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뭐 API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입이라서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환경 자체를 PPT에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디플로이먼트로 구성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구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 풀셋으로 바꾼 내역인데요.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녀석으로 그 종류를 설정을 하게 되면 파드명이 보정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마다 호스트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일단은 DB를 만들어서 호스트명을 구축을 할 때 스테이트 풀셋으로 지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 DB면은 호스트명이 바뀌어도 IP로 통신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2중화나 3중화가 들어가게 되면 호스트명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풀셋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스토리지 부분에 보시면은 스토리지 부분이 밑에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스토리지 타입이 있거든요. 스토리지 타입. 스토리지 타입을 보시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데이터, 뭐 로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액세스 모드 자체가 리드라이트 원스예요. 리드라이트 원스라는 거는 한 파드가 하나의 스토리지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쿠버네티스 특성상 이제 보통 NFS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DB는 마찬가지로 NFS를 쓰게 되면 성능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센으로 우회를 해서 붙였는데, 센 특성상 아이스카시 DB는 리드라이트 원스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국내나 해외에서 해결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파드에 원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리드라이트 원스를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쿠버네티스 특성상
간혹 가다가 그 반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토리지는 반환을 했는데 쿠버네티스가 물고 있어서 새로운 파드가 올라오면서 그 스토리지를 읽어야 되는데 이미 사용 중이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토리지의 문제던가 쿠버네티스의 문제인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DB의 입장에서는. DB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FS를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파드가 하나 떠 있고 새로운 파드가 붙으면서 올라올 때 그 스토리지를 읽어서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꼭 저런 미드라이트 원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120테라 정도 되는 DB가 있어요. 쿠버네티스에 올라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DB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자용 데이터, 그러니까 즉 MRI나 뭐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테이블 건수가 조회가 안 되는 이슈가 한 번 있었거든요.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왜 안 되는지 하고 이제 에러로그를 봤더니 템프를 떨굴 수가 없다고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 템프는 왜 떨굴 수가 없다고 에러를 하는 거지 해서 봤더니 그 기본적으로 메모리 영역 DVSH, DV의 SHM 영역 이 부분이 도커 컨테이너 상에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환경에선 1기가로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버큐를 돌리게 되면 1기가 이상의 템프 파일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1기가로 고정이 돼서 컨테이너가 올라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저 부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용량은 따로 설정을 안 해놨는데 워커노드에 있는 메모리 영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커노드를 구축했을 때는 메모리 1테라에 256코어였거든요. 256코어에 메모리 1테라짜리 좀 엄청나게 좋은 서버였는데, 그래서 어차피 워커노드 하나에 메인 DB를 가져가는 정책으로 구성을 해놨으니 전체를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 해서 전체 다 불러오게끔.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저게 DB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버큐를 돌리게 되면 저 템프 영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인프라에서 몇으로 지정을 해놨는지, 지정을 안 해놨다라고 하면 1기가로 떨어져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드라이트 원스기 때문에 스토리지 하나를 여러 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핫스탠바이 모드인데 리드온리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에 있는 스토리지 읽기만 한다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미드라이트 원스다 보니까 쉐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화를 처음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스테이트 풀셋으로 넘어가면서 1대1 파드 PV를 설정을 하고 스탠바이도 마찬가지로 1대1 PV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PMGR 통해서 수동으로 다이브하게 클론을 떴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 REPMGR을 쓰려면 도커 컨테이너 상에서 그 SSH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커는 기본적으로 INIT를 막아놨거든요. 보안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 도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부분을 또 보안을 네가 정 쓰고 싶으면 파일을 삭제하고 써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들 저희가 테스트해봤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삭제하고 그 SSH 열어서 그 REPMGR로 이중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가 장애가 발생이 되면 절체까지는 자동입니다. 대신에 파드는 재기동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쿠버네티스니까. 그렇지만 파드는 재기동이 되지만 DB는 수동으로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바로 PP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PP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 REPMGR의 이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제 뭐 한 5분 정도는 다운타임을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REPMGR 옵션에 맞춰서 뭐 5분 정도의 다운타임은 유지하게끔 뭐 좀 낮은 DB들은 그렇게 걸어놨고,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5초로 걸어놨지만 이게 이제 내려가도 파드는 기동이 돼도 DB는 수동으로 관리하게끔
좀 그런 식으로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구축하면서 조금 많이 만났던 에러들은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드의 IP가 있어요. 자동으로 배분되는 노드의 IP가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 IP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리드라이트로 쏘는 용도, 나머지들은 이제 그 스탠바이 쪽 리드로 쓰는 DML 사전에 분기 처리를 다 진행을 했고, 서비스로 별도로 등록을 해서 저 트루펄스가 뭐냐면 DB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트루로 유입되고, 이제 DB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이제 절체가 됐을 거니까 펄스 쪽으로 유입이 되게끔, 그것도 이제 서비스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설치하면 이제 같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네, 중요한 야물 파일들인데요. 일단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는 지금 파일 시스템인데 그 스테이트 그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고요. 저희는 이제 센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테스트 용도고, 파일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PV 데이터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PV를 하나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PV가 실질적으로 파드와 연계될 수 있는 연결 통로 PVC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구 저장소가 4개다. 그러면 4개의 PV와 4개의 PVC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IP를 별도로 주게끔 돼 있거든요. 저게 이제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가 내부에서 이제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 고정 IP가 있어야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클론을 뜨든 뭐를 하든 이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IP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 저 보시면 이제 포트 자체는 543이에요. 안에서 DB끼리는 543으로 통신을 하고,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통신을 할 때는 이제 노드 포트에 아까 말씀드린 30,000번대에서 32,767, 그 사이에 이제 있는 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쪽 그 야물 파일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은 메인이죠. 여기 보시면 타입은 지금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로 해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셀렉터 정하고 네임 정하고 이제 이미지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레파시토리 이미지예요. 그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도커 환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엔진은 한번 말아줘야 되거든요. 그 엔진 이제 설치까지 완료가 된 내역을 이미지화 저장해서 파드맨이라든지 도커라든지 도커브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이제 수행만 하게 되면 이미지 기본적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게. 저희는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좋은 게 데이터만 영속적으로 있으면 사실 엔진이야 망가져도 새로 설치한 거 해서 PG 데이터 붙이기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이게 오라클은 절대 안 되는 기능인데 저희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엔진만 여기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포트 정하시고, 이미지 이제 죽었을 때 새로 사용하겠다 정하시고, 이제 데이터 영역이나 뭐 이런 PV들 정하시고, 이 커맨드가 이제 이 파드가 뜰 때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할 건지 이걸 또 쿠버네티스는 또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파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제 DB를 자동으로 킬 수 있게끔. 간단한데요. 간단한 거 저희가 쉘로 만들어 놓은 건데, DB 기동할 때 이제 권한 설정하고, 이제 INIT에서 엔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영역 없으면 이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저희 이제 700번 써야 되잖아요. 700으로 세팅하는 요 명령어들 끝나고 난 뒤에 스타트가 되게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데이터 영역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냥 기동만 하면 되겠죠. 불러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물 파일이 조금 많이 처음에 하면은 좀 이해도 안 되고 많이 어려워서 저희도 인프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만 세팅 잘 하시면
그 뒤는 사실 크게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인스톨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저희는 파드맨을 썼거든요. 그 이미지를 처음에 커밋을 찍어놓고 파드맨에 올린 다음에 그 파드맨에 올린 거를 이제 파드맨에 올린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는 뭐 클라우드고 하나는 클론인데 클라우드가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미지 파일을 일단 선행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그 레지스트리에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쿠버네티스 명령어 사용해서 이렇게 PV도 만들어줘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적용할 때는 야물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 F에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할 때는 항상 get 명령어 써가지고 이게 이제 네임스페이스거든요.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모든 PV들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 본드에 바운드에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영역 만들었던 거고 이제 데이터 영역 PV랑 PVC 같이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PVC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표기가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로컬 호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RWX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RW5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F 하시고 이제 get 서비스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얘가 내부 통신하는 5432 포트, 얘네가 외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붙을 때 사용하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요 호스트명이 정인 노드 포트의 요게 5432, 요 놈들로 이제 내부끼리 통신을 하고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붙을 때는 얘네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성 사전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메인 DB를 어플라이 시키는데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 처음에 요 녀석인데 보게 되면 스테이터스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라고 나와요.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돼서 다시 보게 되면 레디에 111로 바뀌고 러닝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실 때는 여기에 execit 해서 파드명을 주시고 빈배시에서 네임스페이스까지 주시면 실질적으로 로컬에 붙는 것처럼 파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스탠바이는 아까 저희가 이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 리플리카를 지정을 했거든요. 클라우드밖에 없구나. 네, 스탠바이는 저희가 리플리카를 3으로 줬어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아웃 할 때 몇 개, 동일한 DB를 몇 개를 띄울 것인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이제 테스트할 때는 3으로 띄워서 요 세 개가 컨테이너와 크리에이팅이 됐고 이제 다시 조금 뒤에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6초 만에 끝나는데요. 이게 만약에 운영 DB 쪽에 데이터가 크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 걸립니다. 베이스 백업 시간만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GUI로 관리해주는 이제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코디언인데 아코디언 내에서 이제 하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기동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스탠바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외부 접속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요 포트를 주시고 이 포트에 3만 번 포트를 주셔야 외부 접속이 가능합니다. DB 내부끼리는 5432 쓰고 외부는 3만 번 포트 자동으로 배치된 저 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우선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뽑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까지는 과연 DB를 쿠버네티스에 올려도 되나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실제로 반대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2년도 8월에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커노드의 스펙만 좋다면 올려도 됩니다. 이게 파드가 인프라 다른 쪽에 인프라 운영을 했을 때
파드가 자꾸 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프라에서 원인 분석이 잘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파드가 내려가다 보면은 로그가 다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초기화가 되니까 원인 분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워커노드의 스펙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1테라에 256%거든요. 엄청 좋죠. 그런 워커노드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노드의 스펙만 좋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대신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넣으면 좋죠. 항상.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야물 파일 관리가 조금 많이 힘들고요. 왜냐면 얘는 마스터 노드에 별도로 세팅을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버전이 올라가면 또 올라갈수록 야물 파일을 현행화해서 다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야물 파일의 관리에 조금 단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파드가 재기동이 되면 이게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엔진이 자꾸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 내렸다 키면 익스텐션이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 쪽을 데이터 영역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잠깐 했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이제 현행화해서 커밋 찍어놓으면 해결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좀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할 때 조금 간편하고요. 왜냐하면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들은 다 찍어내는 형태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간편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업그레이드해서 걔 다 반영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 좀 간단하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나 뭐 온프라미스나. 근데 이제 조금 앞으로는 쿠버 시장이 조금 많이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 저희 도입기 위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저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쪽에도 저희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워커노드 쪽에 이제 로드 밸런싱 때문에 네.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리드 레플리카로 네. 바꿨다고 했잖아요. 업무 비즈니스적으로 네, 구현을 맞습니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피지 바운서라든지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네. 그거를 왜 별도 구현을 한 이유는 뭐예요? 별도로 구현한 게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그 역할을 자동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워커 프라이머리는 어차피 고정해 있거든요. 걔는 서비스 하나 붙이면 되는 거고, 액티브가 만약에 5개의 노드가 스탠바이에 5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면 걔 5개의 노드를 관리하는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분기 처리를 해줘요. 로드 밸런싱. 그래서 별도의 피지 바운서나 이런 거를 안 써도 세션이 분기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워커 그 쿠버네티스의 조금 장점 중에 하나긴 한데 자동으로 분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드 밸런싱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럼 API 그렇죠. 셀렉트 쪽에서는 로드 밸런싱이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국가님이 한 2010년, 16년 지금으로 한 10년 전에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해서 지금 전 세계는 전부 그걸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왜 버려버리고 독자적으로 구축을 했는지 그게 좀 가장 궁금해요. 디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NFS인데 그쪽은 대형 클라우드 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NFS로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는 어차피 디스크 업체도 국내 업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내 업체 국내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 업체 측에서 이제 센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뭐 센으로 도입하는, 왜냐하면 이 DB는 이제 센을 써야 되는 게 거의 공식화돼 있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환경 모르겠고 센 쓰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그 NFS로 되어 있는 스테이트 풀셋 거기 보면은 잘 돼 있거든요. 엑셀화처럼 돼가지고 이제 잘 돼갖고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 다 우회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들 쪽에서도 똑같이 그 쿠버네티스를 프로덕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이상은 네, 쿠버네티스에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포스트그레스는 쓰는 데가 딱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집약되어 있는 DB만 쓰고 있는데, 얘가 그 운영한 게 그 모놀리틱한 서비스에서 쿠버네티스 DB를 쓰려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진짜로 그 샌디스크의 펜싱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맞습니다. 말 그
그 펜싱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쭉 썼는지도 그것도 좀. 저희도 그래서 반대를 엄청 했거든요. 이 리드라이트 매니가 안 되면 쿠버네티스의 모든 장점을 쓰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 됐는데 장애가 없었어요. 네, 쿠버네티스 관련된 장애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얻어낸 게 장비의 초보스펙을 얻어낸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 이거 외에 외부 미들웨어나 이런 것들 와스 서버들도 다 쿠버네티스로 구축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스펙이 다 낮거든요. 왜냐하면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스펙들 다 땡겨갖고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이제 스펙만 좋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기동되거나 스케일아웃 자동으로 되는 뭐 이런 것들, 자동 재기동, 사용자가 관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재기동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풀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혹시 그 익스텐션 설치했는데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템플릿에다가 이미지 만들어도 그래요? 아니요, 템플릿에 만들면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이미지 버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 이미지 버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FGW나 뭐 이런 것들 다 운영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별도로 이미지 새로 만들어서 빌드업하고 그걸 커밋해서 저기 이미지 파일 바꿔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좀 싫다라고 하면 엔진까지도 PV로 엮어도 되고요.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DB를 쓰시는 분들이고 DBA 분들인데 과연 이 쿠버네티스를 세팅하는 거를 DBA가 하는 게 맞을까? 역할 문제로 놓고 본다면 이거 누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다 하거든요. 다 해준다. 다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사실 아코디언을 관리하는 이제 그 업체도 있어요. 사실 멘텍에서 이제 네.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조금 하실 때 DB는 안 올려봐서 도와줄 게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조금 많이 먹었고요. 제일 많이 애 먹었던 게 이제 SSH 오픈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 좀 많이 애 먹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싱 어떻게 할 건지 분기 처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스토리지 리드라이트 원수인데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디플로이먼트의 NFS로 가면 로드 밸런싱을 상관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속도보다 자동으로 재기동되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이게 센 스토리지 특성상 원수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만 더 질문해. 아까 워커노드가 이제 세대를 세대 네. 4대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SSH가 안 되면 네. 실제 물리적으로 파일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경우에는 네. 터미널에서 여러 개의 워커노드의 파일 사이즈들을 좀 확인할 때들이 있잖아요. 네. 수집할 때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그 파일 사이즈를 보는 그 여러 가지 이 쿠버네티스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코디언이라는 이 툴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보통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쿠버네티스- 들어서 그런 네. 건데 이제 SSH로 네. 여러 개의 워커노드를 한꺼번에 수집해서 좀 봐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SSH가 막혔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막혔다라기보다는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 워커노드가 설치가 안 됐던 이유가 그 도커 환경의 특성이거든요. i90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D를 사용을 못하게끔 초반에 막아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CentOS 상에서 우회해서 풀었던 내용이고요. 되기만 하면 푸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SSH만 열리면 관리는 됩니다. 네. 그 워커노드 스펙만 좋으면은 네. 쿠버네티스에서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걸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데 네.
워커노드가 좋으면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포스트그레스를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워커노드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후자보다. DB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떠 있어야 되고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소스 부족이거든요. 거의 열의 9은 리소스가 모자라서 죽는 건데 그 부분만 해결돼서 이 워커노드가 DB에 온전히 오라클처럼 온전히 할당돼서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데디케이티드로 쓰고 있는 건데 네 데디케이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리드라이트가 원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나라는 질문이 다시 드는데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네. 저희는 이제 다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시면 네. 쓰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예.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그레스QL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오늘 회사에서 유일하게 마케팅 부서가 참석을 한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남상미 팀장님하고 저기 최민아 프로님 오늘 준비하느라 좀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